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경제지표가 예상 밖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양적 완화 조기 이행 우려가 재부각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48%, S&P 500 지수는 0.27%, 나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0.36%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유로존 경제에 대한 우려와 중국 제조업 지표 부진이 부각되면서 하락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대한 관망세와 제조업 지표와 유통주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지수는 0.83% 하락했고 독일과 프랑스 지수는 각각 0.04%, 0.22% 내렸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10개월 내 최고로 개선됐습니다. 미국의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최종치가 10개월 내 최고치인 54.7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1월 속보치인 54.3을 웃돌고 10월의 51.8보다 대폭 개선된 수치입니다. 생산과 신규 주문, 신규 수출 주문 등 거의 모든 하부 지수가 상승하며 11월 생산 지수는 전월의 50.6에서 57.4로 높아져 2012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신규 주문은 전월의 52.7에서 56.2로 상승해 지난 1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제조업 활동이 매우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는 미국의 11월 제조업 지수가 2011년 4월 이후 최고치인 57.3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전월치 56.4와 시장 전망치인 55를 상회한 수치입니다. 이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10월 제조업 활동이 다소 위축됐지만 지난달은 완전히 그 영향에서 벗어났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로존의 제조업 지표가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2년 반에 최고로 증가했습니다. 유로존의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1.6으로 10월에 51.3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날 마르키트는 10월의 PMI 속보치 51.5를 하향 조정해 51.3으로 확정했습니다. 유로존의 제조업 PMI는 5개월째 50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월 건설 지출이 4년 만에 최고를 나타냈으나 9월의 건설 지출은 하락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0월 건설 지출이 전월 대비 0.8% 상승한 연율 9,084억 달러를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9년 5월 이후 최고치이자 로이터 전망치인 0.4%를 증가한 상회한 것입니다. 10월의 공공부문 건설 지출은 3.9% 늘었고 2004년 3월 이후 최대 증가폭으로 직전월의 1.9% 하락에서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의 강동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최근 상승에 대한 부담감과 또 금요일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감 속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제조업 지표는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11월 미 제조업 PMI가 10개월 내 최고치를 나타냈고요. 또 미 ISM 11월 제조업 지수도 2년 반의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고인 12억 달러 넘어섰다는 소식에 이베이가 상승한 뉴욕 증시였습니다.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약세를 보인 화요일장 국내 증시 미칠 영향과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역대 최고 주가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미 증시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제넷 옐런 미 연준의장 지명자는 버블 우려론을 일축한 바 있어서 미 증시 버블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간밤 뉴욕 증시는 최근 상승세 지속한 데 부담감과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소식 알아볼 텐데요.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또 유럽 증시가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제지표 발표가 비교적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 이런 우려감이 좀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오늘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소폭의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부터 살펴드리면 16,008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요.
0.48%가 하락이 됐습니다. 나스닥은 0.36%가 하락한 4,045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0.27%가 내려갔습니다. 1,800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미 소매업계가 추수감사절 연휴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이 나흘간 주말에 쇼핑 계획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소매업계 매출이 약 2.7% 내려간 것으로 현재 잠정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온라인 업계에서는 매출이 많이 현재 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 전체 오프라인까지 매출까지 합친 이런 흐름으로서는 다소 기대보다는 조금 현재 눈높이를 못 맞추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 오늘 뉴욕 증시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특히 오늘 금 가격이 2.3%나 하락하는 등 이 테이퍼링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기조가 경제지표 호조에 따라서 빨리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이 좀 짙었습니다. 경제지표로는 미국의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확정치가 54.7로 발표가 됐습니다. 속보치는 54.3이었는데요. 이도 상당히 좋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ISM 공급관리자협회가 발표하는 11월 미 제조업 지수도 57.3으로 10월 56.4보다도 올라갔고 시장 예상치 55보다도 웃돈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표는 계속적으로 현재 호조권의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업계에서 느끼는 온도는 다소 괴리감이 좀 있는 것도 시장의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유럽 증시는 하락세가 전반적으로 좀 나왔는데요. 낙폭은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영국은 0.83%가 내렸고 독일은 0.04%가 내려갔습니다. 프랑스의 깍그 지수도 0.2%가 내려갔고요. 이탈리아 증시, 스페인 증시 모두 소폭의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리스 증시가 2.7% 오르는 등 톡톡한 두드러진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유로존의 제조업 경기 11월 제조업 PMI도 51.6으로 10월에 51.3보다도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국가인 프랑스와 스페인이 경기 확장 기준 50미터로 들어갔다는 점, 이런 점이 속내를 들여다보면 좋지 않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지수를 좀 끌어내린 배경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 지표들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미 증시 상승 랠리하고 있던 주춤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지난 9월 미 증시 버블로 보지 않았던 로버트 실러 교수가 당시 다시 한번 증시 버블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독일의 슈피겔지하고 네.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버블로 본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버블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뉴욕 증시가 버블이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가장 큰 위험이 뉴욕 증시라는 부분도 빼놓지 않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S&P 500 기준으로 마켓 PER 약 14배 정도 수준은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버블 징후는 다소 걱정스럽지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S&P 지수가 1800 마켓 PER로 17배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PER 수준이 17배 내지 18배 수준은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일대 로버트 실러 교수는 S&P의 케이스 실러 지수를 고안했던 경제학자로 이제 잘 알려져 있고요. 2000년대 미국의 주택 버블을 정확히 한번 맞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다뤄지는 무게감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가 하락한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한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7일 날 주택시장의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되는 이런 부분에서도 좀 경고성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투기적인 수요나 일부 대기업, 그 다음에 은행권에서 압류주택을 추가적으로 좀 내다 팔면서 시장에 내다 팔면서 투기적 수요를 좀 부추기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지표가 상당히 좋은 호조권의 추세로 나오더라도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미국의 증시의 버블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성 멘트가 나온 부분, 올해 이달 한 달여 남은 뉴욕 증시에는 다소 부담이 되는 악재성 재료라고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버블 논란이 또 연말과 연초 상승하는 뉴욕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크게 회자가 되지 않았지만 골드만삭스에서도 내년도 중에 한번 10%의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상원 은행 청문회에 나섰던 자넷 옐런 차기 연준 지명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통적인 시장 지표로는 미국의 증시 버블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넷 옐런 차기 연준 수장과 현재 로버트 실러가 보는 주택시장의 버블, 이런 부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많이 풀린 유동성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촉매제로 기능을 하고 있고 가장 단단한 응원건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연준이 테이퍼링 개시 시점이 뉴욕 증시의 조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빌미가 될 공산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시장 월가에서 분석하는 바로는 내년 3월 정도에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점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시장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현재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BOJ가 양적 완화 기조를 계속적으로 현재 가져가고 있고 ECB도 마이너스 예금금리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현재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측면으로는 미국의 연준과 BOJ 이 두 중앙은행이 그 역할을 가장 현재 강하게 드라이브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일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구로다 총재가 BOJ 인플레 목표 2% 달성을 위해서 2015년까지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예상보다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좀 나왔는데요. 어제 나고야에서 재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재계 대표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이런 양적 완화 기조를 2015년까지도 더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11월 BOJ의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이 9명의 금융통화정책위원 중 4명의 인사가 2% 물가 인플레 유발 목표 2%가 도달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부정적 식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를 차단하는 선제적인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어제 동경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02.93엔까지 치솟았는데요. 오늘 뉴욕 시장에서는 103엔까지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엔화의 절하폭이 105엔 정도를 투자은행들이 점쳤는데요. 한 달이 남았지만 이 정도 수준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엔화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국내 증시의 잠재적인 악재성 요인이라고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저가 지속된다면 국내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이야기는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전략 시간입니다. 화요일에는 주간 업종과 테마 흐름 분석해보고 앞으로 장을 주도해 나갈 트렌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JB수탁의 김진경 연구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 주 동안 상승한 종목과 또 하락한 업종들 한번 알아볼까요? 특히 상승 종목에서는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상승했다고요? 네, 일단은 지난주에는 증권주도 함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증권주 같은 경우는 증권사가 지금 인수합병을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구조 개편 기대감도 좀 작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건설주는 이란의 핵 협상 효과 소식과 무선 충전주는 정부의 주파수 대역 분배 소식과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는 비트코인 가치의 급등 그리고 홈쇼핑주와 의류주는 함께 연말 쇼핑 시즌의 성수기에 따른 기대감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산그룹주는 두산건설의 좀 감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STX 그룹주는 자유협약 차질의 소식이 전해졌고요. 통신주는 최근 외인의 매도 공세 소식과 그리고 손해보험주는 새로운 자동차 보험료 제도 발표로 인해서 함께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하락하는 업종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산건설 감자 소식에 급락이 있었던 두산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다고요? 일단 두산그룹주 같은 경우는 두산건설의 감자 소식이 함께 좀 전해졌습니다. 네. 일단 두산건설 감자 소식에 인해서 이런 관련주들도 함께 급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지난달 25일에는 장 종료 후에 10대 1의 그 감자를 공시하는 좀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런 점이 과대한 발행 주식수를 좀 축소를 해 나가고 있고 배당이 가능했던 그 자본 구조로의 전환 가치로 인해서 기업 가치라든지 주주 가치의 재고를 함께 좀 감자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일단은 10주를 한 주로 병합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론적으로 본다면은 그 주주들의 그런 지분율이 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두산건설의 기업 가치도 크게 좀 변화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두산의 이런 그 자회사의 재무 구조 같은 경우는 기업 내부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좀 선제적 대응 노력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좀 2014년 상반기를 조금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주식수를 축소를 하고 있고 배당 가능 이익 창출 효과를 보인다는 점은 일단은 좀 긍정적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추가적으로 좀 자본 보강의 내용과 그리고 영업이익 확대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외인이 그 매도 공세로 인해서 함께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기 방어라든지 배당의 매력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를 이끌어왔지만 지금 다시 조금 추세가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외국인이 어느 정도 경기 민감주에 좀 매수를 보이면서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상에서도 경기 방어주인 통신주를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KT는 좀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고배당 정책 그 철회 소식이 전해지면서 함께 좀 급락하는 모습도 보여왔고요. 일단은 KT 같은 경우 신뢰성이라든지 앞으로도 좀 배당 매력은 좀 수폭 축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투자자분들도 함께 좀 참고를 하시는 점이 좋겠습니다. 일단 통신주의 그 전망을 살펴본다면은 통신주가 지금 다양한 네트워크 이용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통신만의 좀 사업으로 이어진다면은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알아보시고요. 각 업체들의 이런 사업 다각화도 함께 주목을 하시되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LT 가입자 수에 따라서 또한 이런 주가 흐름도 함께 달라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주 같은 경우도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이 되고 있는 새로운 그 자동차 보험료 제도가 27일에 새롭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보험료의 형평성에 맞게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는 보험료 인상과는 좀 무관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차량 모델 그 등급 제도 개선안이 그동안에 업계가 요구해왔던 보험료 인상과는 상당히 조금 거리가 먼다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올랐던 일부 외제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어쩌면 소비자들이 그 기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좀 수익적인 부분에서 좀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런 점을 본다면 좀 당분간 주가가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추세가 소비자들을 오히려 좀 보호하려는 그 움직임이 더욱더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보험료를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겨울철에는 오히려 좀 손해율이 좀 2에서 3% 정도 늘어난다는 점도 함께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지난주 상승한 업종 중에서 또 무선 충전주와 건설중의 상승도 눈에 띄었었죠? 일단 무선 충전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그 무선 충전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 대역을 어느 정도 좀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함께 기대감도 좀 작용이 되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기 공명 방식의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술 개발에 어느 정도 뛰어든 상황이고요. 그동안의 자기 유도 방식과는 다르게 핸드폰이 몇 미터가 떨어져 있어도 좀 충전된다는 방식을 어느 정도 좀 채택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이런 무선 충전 기술 더욱더 진해를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무선 충전 기술이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 좀 침투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급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관련 업체들의 실적도 함께 증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현재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둔화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무선 충전과 같은 그런 새로운 기술력이 함께는 좀 성장 모멘텀을 찾아 나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는 그 이란의 핵 협상 소식을 위해서 대형 건설주들이 일제히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건설사들이 지금 플랜트 공사 수주가 좀 더 가능할 것이라 이런 기대감이 자극이 되었는데 이란 같은 경우 지금 핵 협상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면서 앞으로도 이런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무역적인 면에서 조금 더 그 문을 좀 개방을 해 나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또한 긍정적인 점은 중동 지역의 좀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시장 점유율도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면서 수주 달성 기대가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왔던 점이 업황 개선이 아니라 조금 이런 단순한 기대감만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플랜트 공사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나라의 그 대형 건설사들만 좀 수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들은 조금 앞으로도 좀 수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기관의 매도 속에 2050선 또 60선까지 넘어봤던 코스피 지수가 전일장에서 203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 이번 주 한 주 이끌어갈 업종 트렌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번 주는 내년 2014년을 위한 좀 업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주와 LED주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LED주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저는 내년이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LED주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좀 성장성의 부각으로 인해서 함께 주가를 끌어왔지만 오히려 좀 내년이 저는 더욱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LED 조명 사용자 수가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좀 대중화도 함께 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이라든지 미국 이런 선진국의 같은 경우는 LED 교체가 워낙에 좀 빠르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교체가 진행이 되면서 빠르게 좀 성장해 나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각국의 정부들은 그 소비 전력의 감소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백열등의 생산이라든지 그런 판매를 조금 더
금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014년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백열 전구를 아예 좀 퇴출을 하고 이런 백열 전구가 어느 정도 퇴출을 해 나가면서 대체제인 그 LED 조명의 수요가 점차적으로 더 급증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미나마탄 수은 협약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형광등도 함께 생산이라든지 판매도 함께 중지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LED가 어느 정도 본격적인 그 성장기에 진입을 하신 만큼 관련주를 조정 시에 매수하여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PC의 시장이 점차적으로 좀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PC용 그 생산이 좀 위축이 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은 모바일 디램이 계속적으로 좀 호황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 도시바,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런 세계적인 그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쪽에 좀 계속적으로 공장을 증설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스마트폰이나 그 태블릿 PC가 고속 성장을 보이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좀 반도체들도 지금도 호황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성장세가 둔화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판매량을 보면은 일단 꾸준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에도 함께 공장의 증설은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 기대가 되는 점은 내년 그 기술의 상용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3차원 낸드 반도체의 투자가 더욱더 확대가 되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업황 성장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 그 V낸드 반도체 장비 발주로 어느 정도 시작이 되면서 반도체 주뿐만 아니라 함께 반도체 장비주들도 함께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내년에는 LED와 또 반도체 관련주들의 업황 성장 기대감이 기대된다. 또한 관련주들의 수혜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2014년 상반기와 하반기까지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증시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어제 시장에 쇼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운수 장비 부품주의 대장이라고 일컫는 바로 하늘이아가 하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뉴스거리로 봤을 때 하늘이아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실적에 대한 실망 매물이 본물나게 나오면서 10% 이상의 급락을 보였다라는 뉴스가 떴는데요. 과연 실적이 얼마나 안 좋았길래 이렇게 하한가를 가는 것일까요? 하한가를 가는 것 말고는 또 다른 실적 말고는 악화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이야 일단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내장대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가장 대장주로 일컫는 그런 분위기를 나타냈던 게 바로 하늘이아였습니다. 자, 하늘이아가 어제 하한가를 가면서 운수장비 부품업종이 모두 다 이제는 꺾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늘이아 3분기의 실적은 어땠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0%를 기록하면서 7,01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자막을 조금은 수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6%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한 225억 원을 기록을 했거든요.
자, 3분기의 실적 자체, 바로 매출액은 줄었지만 영업이익 자체는 상당히 증가했다는 것은 작년에 상당히 못했었구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올해는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 플러스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섰구나 라는 분위기를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매출액이 줄었다는 거겠죠. 한일이와 자체에서 생산적인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가장 큰 이유는 3분기에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에 어느 정도 쉬어가는 분위기가 좀 나타났다는 거죠. 그만큼 노조 파업이 있었고요. 그런 분위기가 3분기 실적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원화에 대한 부분 자체도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이유를 한번 따져본다면 본사, 바로 한일이와 두양산업의 수익성 둔화 및 보수적인 비용 처리로 인해서 지금은 크게 실적적인 우려감이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환율적인 부분도 3분기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원화 강세로 돌아서면서 그런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매출과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일이와는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여기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 어제 고려재강을 보면서 우리가 차트 말고 기업의 가치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주식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일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이 18,300원대 이 밴드 구간이라는 거죠. 자, 이 밴드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한일이와의 PER 10배 밴드라는 거죠. 이 밴드를 기준으로 해서 상승을 했을 때는 지금 좀 더 고평가가 되는구나. 그리고 하락을 했을 때는 이 밴드를 기준으로 좀 더 저평가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이 가격대, 바로 18,300원 가격대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18,200원으로 어제 종가가 마감되면서 제가 보는 시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일이와가 풀어가야 할 숙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제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바로 4분기에는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분위기라는 거죠. 4분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신다면 일단 현대차와 기아차의 매출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도 꾸준히 부품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완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다만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바로 환율적인 부분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 자체가 지금 워낙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엔화는 약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현대차, 기아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신다면 유럽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현대차, 기아차는 환율에 대해서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차가 주로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과의 상대적인 거래보다는 브라질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그리고 중국 같은 이머징 시장에 진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매출을 크게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는 일본과의 엔화 약세 그리고 원화 강세 이 분위기를 좀 더 눈여겨보시기보다는 이머징 시장에서의 진출력 그리고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머징 시장과의 어느 정도 거래 자체가 지금은 환율적인 분위기보다는 좀 더 앞서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자체 바로 운수장비 부품 업종에도 한 번쯤 쉬어갈 수는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신호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3일 동안 하루에 5%씩 떨어지면 15% 하락이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하루에 15%가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15%가 빠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조정 자체를 빨리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정이 크게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다만 다시 한 번 더 반등 타이밍은 그만큼 우리에게 빨리 돌아올 수 있는 법입니다. 어차피 기회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한일이와 같은 낙폭 과대 종목군이 한 번 더 시장을 크게 이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주가가
변했을 뿐이고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가 변했을 뿐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도 3시 35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이나 최근 이슈에 대해서 김동섭 이사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본격적인 첫 번째 라운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실업자들을 돕기 위한 미 연방정부 보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가뜩이나 힘겨운 실업자들이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10% 넘었던 실업률이 최근에는 7.3%다, 노동시장이 개선되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실업률 발표는 수치를 위한 발표이지 정작 실업률은 더 높지 않습니까? 실제로 실업률을 따지면 10%가 넘고요. 네. 그 구직 포기자가 660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장기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이제 이번에 만료가 되죠. 그러니까 미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되는 것이 뭐냐면 그나마 좀 시퀘스터로 인해서 정부 지출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출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이러한 어떤 실업자들이, 실업 수당을 받아서 거의 다 소비를 하면서 소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실업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소비가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소비자 신뢰 지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향후 미국의 어떤 지표들에 어떤 약간 부정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미국이 실업률이 7.3%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진짜로는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이것은 이제 일편적으로 본다면 이번에 그 새롭게 연준을 제기된 자네 델런한테는 숙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정말 실업률을 퀄리티가 좋은 상태, 질이 좋은 상태로 떨어뜨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은 지금 실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업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이제 숨겨진 실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주간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가 줄어드는 것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200만 명은 26주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받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계산한다면 지금 미국의 어떤 고용지표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현실적인 실업률은 더 높다. 이 현실적인 실업률을 해결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마무리해보고요.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본은행은 모처럼의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속된 강정이 아니냐는 우려가, 22는 유로 경제 회생이 최대 걸림돌로 급부상한 물가 정체가 과연 디플레인지 아니면 디스인플레인지 고심하는 상황입니다. 네, 인플레를 자부하고 있는 두 나라가 일본과 또 ECB가 서로 다른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그 일본은 이제 디플레이션을 탈피할 것이냐, 네. 아니면 이것이 정말 디플레이션을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유로존 같은 ECB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이냐, 디스인플레이션이냐.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데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아시면 장기 저성장을, 저물가 저성장을 의미합니다. 근데 일본이 얼마 전에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0.9%가 됐다고 해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상했던 2%대가 갈 것이다.
1년 내 1%가 유지가 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속빈강정이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을 봤을 때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하고 나면은 0.9%가 아니라 0.3%라는 거죠.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대지진으로 해서 원자력 발전소 거의 다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생각했던 정말 인플레이션이 내수를 진작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비용이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있고 그것이 시장에는 아킬레스건으로 오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엔화 약세로 해서 수출을 굉장히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수출이 늘리면 엔화 약세가 되면 수출이 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늘은 것이 아니라 환차익으로 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엔화가 약세만 될수록 에너지 수입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결국에서는 수출로서 에너지 수입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결국 엔화 약세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 그것이 지금 그 일본의 구조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 어떻게 해서든 이 에너지 부분에서의 수입을 줄이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은 거의 가짜일 확률이 높고 결국 아베노믹스는 실패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일본 기업들이 지출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역시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존에서는 지금 그 디스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디스인플레이션은 그나마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상태에서 저성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디플레이션보다는 오히려 나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부 다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ECB에서는 이게 디플레인지 디스플레이션을 구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든 ECB든 FRB든 똑같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존에 저금리로 돈을 풀었던 것이 멈춰있는 것을 시장에 흐르게 하는 예금리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를 계속 시장에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에서는 새로운 경기 부양이 한 번 더 있을 것인데 그것이 기존에 있는 것을 시장으로 흘러가게 하는 경기 부양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은 내수를 동반한 인플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허상일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된다면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일본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라운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9월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부에서 금리 및 자본계정 개방 등 시장 중심의 금융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금융개혁이 일어난다면 분명히 국내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 텐데 조금 더 점진적인 시장 개방이 있지 않을까요? 중국이 지난번 삼중전회 때 사실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개혁이 뭐 금리 자유화라든가 시장을 개방한다든가 주식 발행에 있어서 그 인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로 바꾼다든가 엊그저께 IPO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인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로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원체 크기 때문에 어디에서 할 것이냐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것을 이제 무작정 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그 시험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필요한데 그것은 이제 상하이로 지정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개방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다. 특히 중국 그 상하이에서 뭐 양독성 예금증서 같은 것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다든가 예금금리 상한선을 철폐해가지고 해외 자본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국내에 투자하는 자금들이 글로 다 몰려갈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은 중국이 개방 금융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금융메카를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될 것이고 그것은 현재로서는 답보 상태, 출발점이라든가 그 정도가 되고 있지만 향후 몇 년 뒤에는 전 세계의 많은 자금이 중국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느냐.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이것을 진실되게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싸움이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만약에 이것을 정말로 그 과거에는 사실 중국이 산업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 그 투자 자금이 들어갔다 나오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중국에 더 투자를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지 긴지를 아마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국 정부가 그 의지를 정확하게 피력함으로 인해서 일단 중국은 새로운
어떤 상승 모멘트, 성장 모멘텀을 갖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하이에서 시장 중심의 개방의 금융개혁은 이제 중국의 개방 의지가 확고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계속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산타랠리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많습니다. 지난 미국 증시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한 100년 동안 이 기간은 증시 한 1.3에서 1.5% 증시가 상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산타랠리가 올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과 과연 산타랠리는 올까요? 저는 산타랠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의 어떤 그 매출이 엄청나게 감소를 해서 시장에서 약간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제가 보는 산타랠리는 그런 부분에서 보는 게 아니라 FMC 회의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테이퍼링이 내년 3, 4월 이후로 확실하게 연장이 될 것이다. 아무리 빨라도 내년 3, 4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라는 그런 어떤 시그널을 받게 되면 시장에서는 그 FMC 회의 이후에 산타랠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테이퍼링을 12월 달에 만약에 저는 안 한다고 보지만 그래도 시장 투자가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조업 지표가 좋게 나온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혹시라도 지표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 주가가 약간 밀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저는 FMC 회의 이후에 산타랠리를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년 1월에는 벤 버냉키 회장이 퇴임을 하죠. 그다음 2월에는 자넷 옐런이 이제 새로운 의장이 됩니다. 취임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서는 자넷 옐런이 주도하는 FMC 회의 3월이나 4월 이때가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매달 FMC 회의에서 테이퍼링 할 거야 하는 의견이 너무 많았었는데 이번 FMC 지나고 난 다음에 테이퍼링 진행이 안 된다면 결국 3개월에서 4개월의 시간을 벌었다는 투자적인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결국에서는 산타랠리를 수반한 랠리를 시연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동섭 이사님께서는 FMC 회의 이후에 분명히 산타랠리가 올 것이다. 옐런이 주도하는 3, 4월에는 양적 완화 축소 발언이 나올 것인데 이때 산타랠리가 올 것이면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김동섭의 일당백 진행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월 3일 굿모닝 대박 예감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